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정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재정학 딱 펴보면 특히 이 조세 파트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재정학의 바이블이죠. 바로 이 정병일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책으로 조세의 가장 기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재정학 공부 처음 시작하면 다들 똑같아요.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싶고 정말 막막하죠. 근데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하기만 한 세금이라는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 거거든요. 막막함이 아니라 명쾌함만 남도록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세금이 대체 뭐냐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걸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이 좋은 세금인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복잡한 세금 종류들,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나누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어떤지 살짝 보면서 이론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감을 잡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방금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조세, 이 세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근본적인 정의부터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자, 교재에 나온 정의를 보면 말이 좀 어렵죠.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극부. 딱딱해요. 괜찮아요. 여기서 딱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바로 강제성이랑 반대극부 없음. 강제성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내가 내기 싫다고 저 이번 달은 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다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세금 100만 원 냈다고 국가가 자 여기 100만 원어치 고로포장 쿠폰이요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정리하면 그림이 확실해져요. 보세요. 첫째, 세금은 오직 국가나 지자체만 거둘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걷죠. 둘째, 목적은 딱 하나. 나라 살림 꾸리려고. 셋째, 이게 아까 말한 대가 없는 성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방, 치안 서비스가 돌아가지만 그 혜택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낸 돈만큼 딱 돌려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넷째, 법에 정해져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내야 하는 강제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낸다. 이게 바로 조세를 다른 요금들이랑 구분짓는 핵심 특징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봐야죠. 아니, 그래서 이 세금을 도대체 왜 걷는 건데? 그냥 나라에 돈이 필요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금의 기능은 딱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자원 배분 기능.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환경오염시키는 물건에 세금을 왕창 매겨요. 그럼 비싸지니까 기업도 덜 만들고 우리도 덜 사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알아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세금이 툭 건드려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기능.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 거.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 경기가 막 뜨거워서 과열되면 세금을 더 걷어서 좀 식혀주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세금 깎아줘서 자, 돈 좀 쓰세요 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조절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세금이면 다 똑같은 세금일까요? 다 좋은 세금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볼 때, 야, 이건 진짜 잘 만든 세금이다 라고 할 만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좋은 세금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보통 이 5가지예요. 경제에 부담을 덜 주는 효율성,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공평성, 그리고 내기 편하고 걷기 편한 단순성 같은 것들이죠. 또 정치적 책임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는 아주 다이내믹한 역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게 바로 신축성이라는 원칙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조세의 신축성을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제대로 된 세금 제도가 어떻게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자,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다음 장에서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왼쪽 A 그림을 보세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면 파란 선이 올라가죠. 누진세 같은 것 때문에 세금도 알아서 더 많이 걷혀요. 빨간 선도 따라 올라가죠.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이 좀 줄어드니까 과열을 막아주겠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금도 알아서 덜 거치니까 사람들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서 돈을 쓸 힘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자동 안정장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른쪽 B는 뭐냐? 정부가 경기가 안 좋네? 세금 깎아줘야겠다 하고 법을 바꾸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시차 때문에 경기가 이미 바닥을 쳤는데 뒤늦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미 과열인데 부랴부랴 세금을 올리는 식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경기 변동폭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 신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아유,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이 많은 세금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준만 알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재를 펴보면 이렇게 막 복잡한 표가 딱 나오죠. 이걸 처음 보면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싶어서 숨이 턱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여기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제일 중요한 기준 3가지만 제가 쏙 뽑아서 다음 장에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기준,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냐 없냐. 이걸 조세정가라고 하는데 세금 내라고 법에 정해진 사람하고 실제로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예요. 예를 들어 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제가 벌어서 제가 내죠? 이건 직접세.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 살 때 그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요? 세금은 편의점 사장님이 내지만 그 돈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세죠. 쉽죠? 두 번째 기준은 누가 걷냐? 중앙정부가 걷으면 국세, 시청이나 구청이 걷으면 지방세. 마지막으로 뭐에다 세금을 매기냐? 사람의 개인 사정,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걸 따져주면 인세,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물건 그 자체에만 매기면 물세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 기준만 알면 웬만한 세금은 다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론을 쭉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전체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방금 배운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같은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죠? 그럼 이제부터 실제 숫자를 보면서 우리나라 세금의 특징들을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22.1%. 이게 뭐냐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가 번 돈, 즉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인데 당시 OECD 평균이 24.9%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복지 비용이 늘면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거둔 세금을 한번 까볼까요?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특징이 더 잘 보여요. 소득이나 재산에 바로 매기는 직접세가 대략 60%, 물건값에 슬쩍 붙는 간접세가 40% 정도 됩니다. 보통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기능이 강한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선진국형 세금 구조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와, 차이가 꽤 크죠? 전체 세금의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국세고요. 나머지 25%만이 지방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일단 세금 대부분이 중앙정부 금고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첫째, 조세는 국가가 강제로 그리고 대가 없이 걷는 돈이다. 둘째, 하지만 이 돈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일을 한다. 셋째,
좋은 세금이란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단순하면서도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넷째, 복잡한 세금은 누가 내고 누가 부담하는지, 누가 걷는지 같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국세 비중이 높은 중앙 집권적 재정 구조를 가졌다는 것까지.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자,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될 거잖아요? 이런 미래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좋은 조세의 원칙들, 효율성, 공평성, 단순성, 신축성 같은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원칙이 가장 중요해질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어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